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의 약물 치료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과 환자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고혈압 환자고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두 종류로 나누죠. 약물 치료를 하시는 고혈압 환자분들하고 아니면 그냥 그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조절하시는 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반드시 이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또 기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이 기준을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의학의 정수가 이런데 이제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굉장히 너무 복잡하고 좀 그렇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생활요법, 즉 뭐 식이요법하고 운동만으로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런 어떤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제가 보통 이제 영상을 뭐 이렇게 길게 제작하지는 않아요. 보통 뭐 5분, 최대한 10분을 넘지 않게 제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너무 길게 되면 또 이게 늘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주 뭐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쭉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이거를 뭐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괜히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더 혼란만 초래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길게, 영상이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5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위험인자입니다. 위험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이 심뇌혈관 질환,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고혈압은 무슨 뭐 불편한 것도 없는 분들도 많죠. 증상도 없죠. 뭐 그냥 혈압만 높은 거예요. 재보니까 혈압만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치료해야 되느냐? 나중에 중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중대한 문제라는 게 이제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콩팥 질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심뇌혈관 질환이 잘 생기는가 하는 게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위험인자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뇌혈관 질환이 바로 생기지 않아요. 이 심뇌혈관 질환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일단 증상이 없이 장기부터 먼저 손상이 되는 게 먼저 생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밝혀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임상적 심뇌혈관 질환, 콩팥 질환이라는 거에서 뭐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진행이 돼야 이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핵심, 이 부분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분류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이 심뇌혈관 위험도 분류인데, 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안 되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도가 낮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도가 낮다면 굳이 뭐 약물 치료를 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습관 조절만으로 조절이 되면 좋은 거겠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뉘냐면, 이 위험도 분류에서 바로 이 그냥 생활 치료, 우리가 이걸 이제 생활요법 혹은 생활치료라고 하는데, 생활치료냐 아니면 약물을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 위험도를 분류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의사분들이 다 이거에 맞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치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혈압 가이드라인. 이게 아마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최신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모든 의사가 다 따르라고 강조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근거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꼭 이 근거만이 치료를 하는데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장 우리나라에서 신빙성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말씀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예요. 자, 요거는 제가 고혈압이 있으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고혈압을 치료하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혈압을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고혈압에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을 하는 그 위험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작용하는 위험인자예요. 이거는 뭐하고 다르냐면은요, 고혈압이 없었던 환자서부터 고혈압이 진행되는 이 위험인자하고는 달라요.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인자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거랑 다르게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연령입니다. 연령.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고혈압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 연령이라는 건 여기도 들어가요. 고혈압이 생기는 위험인자에도 들어가고요. 또 이 고혈압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그 위험인자에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게 이제 어떤 연령이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상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55세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55세예요. 이게 이제 다 근거가 있어요. 45세, 55세 이런 게 이제 그냥 설정된 게 아니고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근거를 제가 이제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이게 이제 좀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서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어쨌든 좀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일기고혈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기고혈압이라는 게 있죠. 일기고혈압이라는 게 뭐였죠? 혈압이 140에 90부터 160에 100을 넘지 않는 요게 이제 일기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건 포함이고요. 140에서 140에 90은 포함이고 160에 100은 미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0에 90부터 159에 99 요까지가 일기고혈압입니다. 근데 일기고혈압이면서 and 그리고 뭐 40대 그냥 남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추적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4.3%에서 한 5.3% 이 정도 나옵니다. 대충 5%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10년,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이 위험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그 위험이 이 5% 정도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5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 정도를 잡아요. 5% 정도. 평균 위험 들어가요. 5% 정도를. 그러니까 5%보다 낮으면 이거는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5%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평균 위험도를 상회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우리가 바로 위험인자로 잡기엔 좀 그렇죠. 왜냐하면 5%가 안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뭐 넘어가도 아주 작죠. 0.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대를 바로 여기다 넣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45세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55세를 잡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비슷하게.
음.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연령이 65세를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65세를 넘어가면은 그 위험도가 확 올라갑니다. 네, 위험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65세를 초과하게 된다.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위험인자를 2개 있는 걸로 쳐요. 위험인자를 2개 있는 걸로 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위험인자 말씀드릴 때, 이게 뭐 연령, 흡연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개수가 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위험도 분류를 할 때 개수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45세 이상이면서, 남자 45세 이상이면서 담배도 태우신다. 그럼 위험인자가 벌써 2개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만도 있다. 그럼 위험인자가 3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벌써 중위험군 이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고위험군, 그러니까 혈압이 1기 고혈압 이상이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위험군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면 무조건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만 있느냐, 2개가 있느냐, 3개가 같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65세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험인자가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니까 65세가 포함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담배를 태우신다. 그럼 그것만으로 위험인자가 몇 개예요? 3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험인자 3개 이상에 1기 고혈압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고위험군이에요, 이거는. 그냥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냥 약물치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남자가 담배 태운다.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0년 동안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15%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15명 이상이 10년 내에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혈압을, 조절을 어떤 그 정도의 스트릭트,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조절을 할 것인지, 그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5세가 남자인데 45세 정도 된 그런 남자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비만도 없고,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뭐 1기 고혈압이다. 그러니까 뭐 140에 90 정도 나온다. 남자 45세인데 140에 9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뭐 저는 반드시 뭐 약물부터 바로 때리지 않아요. 약물부터 바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요법을 먼저 해보시라고 해요. 뭐 생활 습관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냥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생활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65세 이상의 흡연 이렇게만 하면 그건 벌써 위험인자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어떻게 돼요? 15%가 넘어가요. 예, 10년 내에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뭐 심장병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15%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걸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아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본 경우도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하시는 그런 거를 뭐 이거에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위험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 가이드라인 그냥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 좀 참조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위험인자 2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이에요. 흡연 2번째입니다. 이 흡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죠. 폐 쪽으로도 많고요, 암 쪽으로도 많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쪽으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흡연은 그냥
그냥 저는 그냥 뭐 이 30대든 20대든 10대든 20대든 30대든 전 연령에서 다 끊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하등 이거는 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건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한다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푸세요. 그냥 흡연 같은 경우에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정말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에 뭐 이 뭐 담뱃값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세금 뭐 이런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뭐 세수를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뭐 세수를 뭐 증가시키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정말 뭐 아주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다른 역학적으로 다른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흡연은 그냥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간접 흡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본인만 흡연을 하면 괜찮은데 간접 흡연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임산부라든지 좀 면역이 좀 취약한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그냥 흡연하시는 분들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험도가 올라가는 게 무슨 죄예요? 이게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병원에서도 흡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 안에서도 적당히 그런 구석진데 찾아가가지고 흡연하신다니까요. 이게 뭐 흡연 뭐 써붙여 있죠. 뭐 과태료가 얼마다 이런 거 별로 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뭐 과태료 받았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병원은 제발 병원에서는 흡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왜냐면 병원이라는 데는 애들도 많고요. 애들 중에서는 또 병을 앓고 있는 애기니까 병원에 있겠죠. 예,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 중에서 병을 앓고 있는 애기들은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른이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흡연을 한다면 그거는 진짜 정말 저는 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건강 상태, 본인의 건강은 이거 본인의 건강도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인의 건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발 흡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흡연이라는 거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에요. 비만. 세 번째는 이제 비만인데 비만은 어떤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 BMI라고 있죠. 체질량 지수.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려요. 이건 뭐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요. BMI가 25 이상이에요. 25. 이게 우리나라는 뭐 아시아권은 뭐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거 많은데요. 25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25 굉장히 뚱뚱한 거예요. 25 넘어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만 따지면 주변에 많이 없어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만하고요.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복부 비만이 같이 들어가요. 복부 비만이. 그냥 복부 비만이라는 건 뭐냐면 허리둘레, 그러니까 복부둘레죠. 복부둘레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90, 여성 같은 경우에는 85예요. 85 넘어가면 이게 이제 복부 비만입니다. 요렇게 잡으면은 꽤 있어요. 네. 요렇게 잡으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 BMI로 측정한, 이 BMI는 뭐예요? 키하고 체중이잖아요. 그냥 키하고 체중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다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다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복부 비만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이 프리 패티 애시드라는 게 증가하거든요. 프리 패티 애시드라는 게 이제 증가를 하는데 이게 유리지방산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당뇨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도 일으키고 고혈압도 일으키고 혈관을 부수고 다니기 때문에 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이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는 거는 반드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꼭 고혈압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뭐 다른 이것도 이제 뭐 흡연만큼은 아니지만 흡연만큼은 아니에요. 복부 비만이 뭐 흡연만큼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찌니까 그냥 담배를 계속 태우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흡연이 비만보다 한 100배 이상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복부 비만도 여러 가지로 많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또 반사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부 비만도 있으시면 반드시 이거를 뭐 운동을 하든 식이요법을 하시든 해서 빼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상지질 혈증이에요. 이상지질 혈증. 요건 이제 뭐 콜레스테롤, 지질 혈증인데요. 이거 기준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 원리에 대해서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제가 이거 기준이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있고 그리고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거든요. 중성지방이라는 용어는 사실 좀 잘 쓰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중성지방 많이 쓰니까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달라요. 이것도 약간 달라.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둘 중에 뭐라도 이게 위험인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상지질 혈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당뇨병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당뇨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그 당뇨 관련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조기 심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라고 해가지고 조기 심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게 가족 중에 너무 연세가 젊었을 때 온 경우, 남자 같은 경우에는 55세, 여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렇게 이제 잡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대인데 갑자기 풍이 왔다. 아버지라든지 이런 가까운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도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게 원래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연령하고 흡연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여기다 썼냐면은 이걸 이게 잘 문진도 잘 안 하고 거의 뭐 이것 때문에 위험인자가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가족력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병원에 가서 뭐 가족분들 중에 조기에 풍이 오거나 자, 고혈압 환자분들 많잖아요? 고혈압 환자분들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의사든지 자, 환자분, 가족분들 중에 뭐 55세 혹은 60세 이전에 풍이라든지 심장질환 이런 게 이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거의 없어요. 이게 뭐 다른 거 너무 바쁘고 뭐 사실 고혈압 평가할 때 이거 말고도 굉장히 평가할 지표가 많거든요. 배기고혈압이 아닌지도 먼저 봐야 되고 뭐 다른 어떤 2차성 고혈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본태성 고혈압이 아니라 2차성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알도스테론이 높거나 뭐 쿠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콩팥 질환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거 평가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거 질문 안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모시다가 다른 이제 선생님 뭐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래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도록 뭐 소견서 같은 거 이렇게 뭐 작성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꼭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기 심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꼭 써놔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제가 그걸 왜 적어놓냐면은 심뇌혈관 질환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플러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개, 위험인자가 몇 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하나 있으면은 한 개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걸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까운 가족 중에 조기 심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하고 이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숨기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고혈압만 치료하러 왔지
나는 뭐 비만에 대해서 상관없고 뭐 이것도 안 할 거고 당뇨도 뭐 상관없고 나는 혈압만 잡을 거다. 혈압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많진 않아요.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끔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의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의사가 이제 진료하는 플로우가 있잖아요. 이게 근거에 따라서 쭉 어떻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그 맥락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뭐 이게 제가 진료하는 맥락을 설명을 드려요. 아, 이게 고혈압을 치료하는 원인은 10년 동안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위험 인자들을 다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 혈압은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혈압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도 없고 별로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다 살펴봐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해결을 해야지 나중에 위험한 심장병, 뇌혈관 질환 이런 게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뭐 그렇게 해도 뭐 전혀 그냥 뭐 그런 거는 뭐 본인한테 얘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다른 병원 가시라고 합니다. 그럼 뭐 그냥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이랑 별로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병원에 가면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환자분 원하시는 대로 혈압만 관리를 해드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이 더 신뢰가 가서 이런 걸 더 잘 환자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분이 더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뭐 제가 그 환자분을 보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이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시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7가지 정도를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잡아요. 예. 이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연령, 흡연, 비만,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병, 그리고 조기 심내혈관 질환의 가족력 이렇게 7가지가 고혈압이 이미 있으면서 나중에 심내혈관 질환이 생길 어떤 위험 인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무증상 장기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심내혈관 질환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를 예방하려고 결국은 우리가 고혈압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로 바로 가지 않고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고 증상이 없는데 장기는 계속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거죠.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가 망가지냐면요. 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뇌, 심장, 콩팥, 혈관, 망막. 자, 망막이란 건 눈에 있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망막 손상이 굉장히 심해지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심내혈관 질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궁극적으로 어떤 병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 뭐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어젠데, 그러니까 뭐 근데 영상은 사실 언제 제가 올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바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내혈관 질환이 뭐냐면은 뇌졸중이에요. 뇌에서는 뇌졸중이고요. 또는 뭐 혈관성 치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졸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심장병에서는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제일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협심증이나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심근경색 같은 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이고요. 또 심부전이라든지 뭐 부정맥도 있는데 일단은 좀 제일 많은 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콩팥은 만성 홍팥병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5기까지 가게 되면 투석해야 되는 만성 홍팥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질환이 있어요. 대동맥 질환. 이거는 뭐 대동맥이 좀 찢어지거나 대동맥이 이렇게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뻥 하고 터지면 급사예요. 급사. 대동맥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대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망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내혈관 질환 쪽에 이제 포함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심내혈관 질환 혹은 뭐 콩팥 질환 혹은 망막 질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내과 영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은 사실 거의 뭐 안과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고혈압의 좀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하면 요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만성 홍밥병, 그리고 대동맥 질환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혈압이 뭐 계속 높았는데 나는 뭐 자연 치료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산에 다니시고, 물론 뭐 좋아요.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고 산에만 다닌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짠하고 이런 게 이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 병원에 다니면 이제 뭐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증상 장기 손상, 그러니까 이런 증상까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가 손상되는 어떤 징후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뇌에서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뇌실, 주위, 백질의 어떤 고신호 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제 자, 뇌를 이렇게 평면으로 잘라서 보면 이 뇌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그런 뇌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뇌실이라고 하는 물이 차 있어요. 이렇게 CSF라는 물이 차 있는 건데, 이 뇌실 주위는 이게 화이트 마타. 그러니까 이 뇌는 이제 우리가 회색, 회백질, 그레이 마타하고 화이트 마타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요쪽에는 뇌실 주위에는 이 화이트 마타, 백질이에요, 백질. 근데 이제 혈압이 높다 보면은 이 MRI를 찍어 보면은요, 이 백질이 조금씩 신호가 이렇게 고신호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신호가 보이는 게 이 고혈압이랑 관련이 있다는 게 어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데 뇌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뇌실 주위 백질의 그 고신호 강도가 있다고 해도 이게 무슨 증상을 나타내진 않거든요.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증상은 없어요. 그냥 신호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가 조금씩 손상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또는 미세출혈. 그러니까 뭐 조금씩 아주 점처럼 조금씩 출혈이 있는데, 이건 고신호 강도는 아니고 출혈이에요. 출혈인데 이게 이제 뇌졸중을 일으킬 만큼은 아닌 거예요. 너무 조금해서. 혹은 뇌경색이 왔는데 그게 증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증상, 뇌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증상 장기 손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고혈압 있다고 뭐 뇌 MRI나 뭐 이런 거 잘 찍어보진 않잖아요. 이건 이제 머리 아파가지고 뭐 이제 응급실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MRI를 찍어보자 해가지고 찍었는데 뭐 별 이런 거는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고신호 강도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 응급실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이런 뭐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거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장기가 조금씩 상한 건데, 그래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은 거다. 그렇지만 혈압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는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좌심실 비대가 있어요. 좌심실 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는 방이 4개가 있어요. 방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심실, 좌심실이죠. 그러니까 이 심실이 뭘 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대동맥으로 피를 방출하는 거예요. 쭉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혈압이 있으면은 이 좌심실이 제일 부담을 받겠죠. 고혈압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대동맥에 혈압이 꽉 이렇게 차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좌심실이 박출을 할 때 이 혈압을 이기고 아주 더 높은 힘으로 얘를 짜가지고 혈액을 박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조금씩 더 두꺼워지는 거죠. 비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좌심실이 더 강하게 수축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더 강해지니까. 근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 심장이라는 거는요, 이 머슬 파이버가 다 이렇게 얼기설기 아주 정밀한 구조로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가 다 망가져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얘가 심부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심근경색, 제가 심부전 안 썼었는데, 심부전도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 쪽에서는요, 콩팥 쪽에서는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가기 전에 일단 고혈압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은 콩팥을 계속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치면서 콩팥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알부민뇨가 나옵니다. 알부민뇨. 알부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부민이라는 거는 단백질이죠. 제가 이제 알부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간 할 때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알부민 잘 뭔지 모르시겠으면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알부민이 근데 콩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라는 거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콩팥으로 막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근데 콩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콩팥에 그러니까 체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 체의 그 구멍이 얼기설기 망가져가지고 얼기설기 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알부민 같은 게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알부민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있으면 당뇨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봅니다. 당뇨 검사. 사실 고혈압보다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서 이 알부민뇨, 미세 알부민뇨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데 그냥 뭐 알부민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무증상 장기 손상이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 검사를 하잖아요. 1년에 뭐 한 번씩 하거든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근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는 막 알부민뇨가 나오면은 뭐 한 일주일 있다 오시라 그러고 막 이래요. 이게 당뇨가 있으면 이거는 이 당뇨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알부민뇨가 나오면 고혈압보다는 당뇨 쪽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열심히 당뇨 검사를 했는데도 당뇨가 전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순수한 고혈압 때문에 생긴 그런 알부민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혈관은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동맥경화죠. 동맥경화를 조금 더 이 전문적인 텀으로 전문적인 어떤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 죽상경화반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혈관은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는 조직이어야 돼요. 예. 근데 이 고혈압이 계속되면은 요 내막이 있거든요. 이 사실 이렇게 여러 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내막이 조금씩 망가집니다. 예, 조금씩 망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렇게 혈액 속에 떠다니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이. 예.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염증이 일어나요. 염증. 매크로파지라고 하는 그런 이 혈관 안에 있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막 염증을 일으켜요.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자랍니다. 다른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 먹어가지고 다 자라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불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예. 그게 죽상경화반이에요.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원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하는 사람들은 다 이 메커니즘에 연구자들이 엄청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에 제가 알기로는 막 몇천억이 미국에서 몇천억이 뭐예요? 더 쏟아부었을 수도 있어요. 이 메커니즘 밝혀서 이 동맥경화 예방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화가 많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돼요? 이 뒤로 가는 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렇게 흐른다면 일단 이쪽에 혈류가 잘 못 가고요. 제가 아까 염증이 일어난다 그랬죠.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빵 하고 터지면은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이 우르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쪽 뒤에 있는 작은 혈관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뭐 협심증, 심근경 이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장기 손상이든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해봐라 이러면은 이거예요. 죽상경화반, 동맥경화. 얘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예. 결국은 얘를 예방하려고 다 혈압 치료도 하고 당뇨 치료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막에서는 이제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있어요. 고혈압성 망막증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망막
같은 거를 잘 보지는 못해요. 사실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화의 좀 폐해인데,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그 학생 실습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고 뭐 인턴 때 잠깐 해본 거 이외에는 레지던트 때부터는 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과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망막은 사실 별로 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눈 쪽이 이제 의심이 된다 이러면은 저는 안과 선생님, 당연하죠 그거는, 안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려서 한번 눈을 망막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환자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증상 장기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망막증도 심하지 않으면 별로 뭐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한번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안과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장기를 조금씩 부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장기가 어느 정도 이상 부서지면 이게 이런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그렇게 혈압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증상 장기 손상하고 결론적으로 발생하는 그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 분류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그 목적이 고혈압인데 약물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류에 따라서 10년 이내에 심내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면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 아니면 먼저 생활요법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분류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이 분류는 우리나라 분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한국. 이 미국 분류도 있어요. 미국 분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서 고혈압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뭐 계산 아주 딱딱딱딱 계산된 대로 거의 막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 잘 분류된 그런 어떤 체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것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주 대규모의 환자, 제가 알기로 1,700명? 어떤 한 연구 1,700명이고, 건진센터 같은 경우도 18개 건진센터를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제가 봤을 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중에 미국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치료를 하는데 미국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워낙 잘 돼 있어서 미국 거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좀의 현실에 맞게 좀 보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일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고혈압 전 단계가 있고 1기가 있고 2기가 있잖아요.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140에 90까지가 이전까지가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139에 정확하게는 139에 89까지가 고혈압 전 단계예요. 140에 90부터는 1기 고혈압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160에 100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2기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159에 99까지가 1기 고혈압인 거예요. 이건 이제 혈압 수치에 따라서 나는 거죠. 혈압 수치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위험 인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하나도 없는 거, 하나에서 2개, 그리고 3개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 위험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 7가지 중에서 이게 하나도 없느냐, 하나 있느냐, 2개 있느냐, 3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위험 인자를 본인이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거 반드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더 있죠. 이게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제 당뇨병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얘는 사실은 저한테 고혈압이 더 위험하냐 당뇨가 더 위험하냐 하면 당연히 당뇨예요. 얘는 우리 몸의 대사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무너진 거예요. 고혈압도 물론 우리 몸의 어떤 혈류 역학이 무너진 거긴 한데, 그래도 당뇨가 압도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험인자 7가지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한 질환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따로 빼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본능적으로 아시겠죠?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하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요 위험인자 한두 개라는 거는 당뇨병을 제외한 위험인자 한두 개겠죠. 왜냐하면 당뇨병이 있으면 일로 들어가니까. 혹은 무증상 장기 손상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어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었죠. 좌심실 비대. 이 좌심실 비대라는 건 심전도 하면 나와요. 심전도 EKG.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것도 이제 예전에 그 고혈압이 있을 때 시행해야 되는 검사 이거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제가 심전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합니다.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좌심실 비대. 이거 있으면은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게 있으면 심전도는 이거 보는 좀 좌심실 비대 보는 조금 부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심초음파도 같이 합니다. 심초음파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실제로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보여드려야지 환자분들이 정말 이 심장이 이렇게 정상이랑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려요. 정상이 이렇게 얇은데 고혈압이 이렇게 오래되니까 심장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조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뭐 꼭 이 검사를 아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병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고혈압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고혈압 조절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데도 제가 약을 드려도 그냥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자극을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라도 이런 걸 좀 시행을 해가지고 좌심실 비대가 얼마만큼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려요. 이것도 마찬가지. 동맥경화, 죽상경화반도 제가 이렇게 혈관에 막 뭐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경동맥을 합니다, 저는. 경동맥을 해가지고 경동맥에 이런 죽상경화반이 있으면 이게 있으니까 환자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터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뭐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무증상 장기 손상. 그러니까 위험인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위험인자가 단 하나도 없어도 30대잖아요? 만약에 35세예요. 그러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있는데 160에 100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60에 100 막 이렇게 되는데 무증상 장기 손상, 그러니까 이 좌심실 비대만 있어요. 심전도 딱 찍어봤는데 그러면은 벌써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칸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심전도를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병원에서는 심전도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좀 하는데 좀 힘들거든요. 이게 환자분도 안 좋아지고 병원에서도 하는 사람도 좀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심전도에서 얻는 그런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전도 하다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냥 심방세동이 진단된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냥 저는 고혈압 뭐 이거 하려고 심전도 찍었는데 갑자기 막 심방세동 같은 게 진단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전도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5화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있거나 요게 있거나 요게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이거예요. 심내혈관 질환 혹은 만성콩팥병.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요런 거죠. 요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맥 질환도 혈관 질환이니까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대동맥 질환 있어도 혈압 이 네 번째 카테고리에 제일 위험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이라는 거는요. 당뇨병 앤드 무증상 장기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심비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왜냐면은 이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세 번째 칸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혈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험 인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위험도에 해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잉크색을 좀 바꿔가지고 빨간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고혈압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위험 인자 하나도 없고 고혈압 전 단계다. 그럼 최저예요. 최저. 예. 그리고 이제 1기인데 위험인자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건 저위험군이야. 이게 위험도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최저, 그리고 중, 고 이렇게 돼요. 4단계 혹은 뭐 최고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게 10년 동안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걸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같은 경우에 5%
미만이 되고요. 5에서 10까지가 이제 저고, 중이 이제 10에서 15, 고가 이제 15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10년 동안 이런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 이런 게 생길 게 15%, 100명 중 15명 이상 생기니까 이거 엄청 열심히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20 이상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일단 분류는 이 고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일 때는 저위험군이고요. 2기일 때는 이게 중위험군 혹은 고위험군으로 갑니다. 중 혹은 고로 가요. 2기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치료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위험인자 하나도 없어도 2기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 혹은 고로 가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칸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조금 이게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좀 지루하니까 그냥 다 쓸게요. 여기서 이제 고혈압 전 단계는 저 혹은 중이고 1기 때는 중, 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인자 3개일 때는 중 혹은 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이 임상적인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다 어때요? 고예요. 고. 자, 아이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이게 뭐 이게 저 5할 중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면 하나하나로 딱딱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이거 뭐 또 5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좀,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죠. 이렇게 오화로 돼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이거,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를 딱 선으로 나누면은, 딱 선 하나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요거 제가 잉크색 요것도 좀 바꿀게요. 계속 좀 딜레이가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편집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편집 안 하고 저는 그냥 생으로 이렇게 그냥 다 해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고를 딱 나눌 수 있죠. 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요렇게 이렇게 계단 같은 걸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계단을 요렇게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예. 계단이 이렇게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요런 카테고리에 해당되면 일단 고위험군은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약간 그렇고 여기도 조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1기인데 위험인자 한두 개 이 부분도 조금 뭐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열심히 혈압을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 약물 치료를 할지 뭐 생활요법을 할지 이게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요 선에 딱 맞지는 않아요. 예,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 빠졌네. 65세,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65세 이상이면 어때요? 이 위험인자 2개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65세 이상만 되고 고혈압, 1기 고혈압이 있으면 벌써 중위험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생활요법하고 약물치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그렇게까지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이 치료하는 거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걸 꼭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은 여기 이제 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뭐 위험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조절이 잘 되냐면 경험상 100명 중에 환자분 이런 식으로 되시면은요 혈압 관리 잘 안 되면은 100명 중에 15명이 이런 위험한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게 딱 정확하게 느낌이 오잖아요. 100명 중에 15명이면 꽤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위험군이나 중위험군부터 저는 설명드려요. 사실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괜히 뭐 그렇게 설명드렸다가 뭐 5명에서 10명 사이가 발생하면 이렇게 설명드렸다가 괜히 괜히 너무 좀 겁을 먹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중위험군부터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치료를 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죠. 어떨 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니까는요. 약물 치료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활요법, 이건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생활요법입니다. 당연하죠. 위험인자 하나도 없고 고혈압 전 단계인데 무슨 뭐 약물 치료를 하겠어요? 이때 약물 치료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생활요법이고요.
그리고 위험인지 한두 개 있어도 이거는 생활요법이에요. 그리고요, 약물 치료는 언제 하냐면요, 이때 하는 거예요. 자, 약, 여기도 약, 그리고 사실은 여기도 약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여기도 제가 요거는 사실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이제 사실 뭐 약을 씁니다. 이렇게 일기고혈압인데 위험인지 한두 개 있다. 그럼 저는 사실 써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조금 약간 여기는 명확해요. 여기까지는 일단 약 쓰는 게 명확하고요. 여기까지는 생활요법을 해야 되는 게 명확해요. 네. 근데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은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 좀 의사분들에 따라서 혹은 뭐 집단에 따라서도 또는 뭐 나라에 따라서도 약간씩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제가 하고 있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 반드시 이렇게 이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댓글 같은 걸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죠. 약을 써야 된다. 혹은 뭐 생활요법을 해야 된다. 라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거나 여기에 해당하면은 이거는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단 저 같은 경우 혹은 뭐 이게 가이드라인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에 생활요법, 오와 약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생활요법, 오와 약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애매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의 생활요법 혹은 약에서의 약의 의미는 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일단 생활요법으로 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약의 효과가요, 아직 입증이 안 됐습니다. 이게 입증이 안 됐어요. 물론 뭐 떨어뜨리면 좀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고혈압 전 단계잖아요. 아직 140에 90이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뭘 걱정해야 되면 제이커브 피나미나라는 게 있어요. 제이커브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고혈압이 있는 현상인데 혈압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이렇게 위험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떨어뜨리면 위험도가 약간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증거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전 단계에서 너무 이렇게 약까지 써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저는 생활요법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또 이제 무슨 트라이얼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설정된 목표 혈압이 딱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약을 써서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입증된 서브그룹, 그러니까 아주 서브그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요, 일기고혈압인데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140에 90인데 뭐 30대 남자다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생활요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치료가 안 되면 약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혈압에서는 무조건 고혈압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사실은 약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약을 쓰는 게 맞는데 일단은 좀 그렇잖아요. 30대 뭐 남자가 150에 140에 90 뭐 계속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뭐 또 그러면 약을 몇 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균 수명 85세라고 하면 55년 동안 막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약의 어떤 그런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생활요법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요. 안 되면 이제 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요, 저는 약을 써요. 일기 고혈압인데 위험인자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45세 이런 경우죠. 여자 55세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140에 90 나오면 그냥 약물 치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계에서는 그냥 좀 생활요법으로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후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레이 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딱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뭐 약을 쓰는 게 더 많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 뭐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요법 앤드 약물치료, 생활요법 앤드 약물치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만 썼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약을 먹을 정도 되면 무조건 생활요법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요법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생활요법 거의 잘 하시는 분이 거의 이게 한 10%? 많이 잡아봤자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의사가 계속 환자분께 계속 강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의 생활인데 이걸 뭐 계속 말씀드릴 수도 없고 쫓아다니면서 뭐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좀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요. 좀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이 생활요법이라는 게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약으로 일단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요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게 별로 생활요법 실제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이 생활요법을 어떻게 하면 혈압이 얼마 떨어진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환자분들께 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약으로 써놓은 거는 무조건 생활요법 앤드 약물치료를 같이 하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생활요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활요법 하다가 약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생활요법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수주에서 한 뭐 3개월 정도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1기 고혈압에 제가 30대 남자 140에 90일 때 그냥 뭐 생활요법 잘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뭐 약물 씁니다. 뭐 좀 여쭤보고요. 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약물 쓰는 게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근데 생활요법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혈압이 안 떨어져. 그러면 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생활요법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고혈압 전 단계인데 뭐 고혈압 전 단계에서 안 떨어진다고 해서 약으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생활요법 했는데 안 되면 약으로 갈까요? 이건 이미 고혈압이 온 거잖아요. 온 거면은 약으로 만약에 이 3개월 동안 안 떨어졌으면 안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 계속 생활요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증상 장기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제 더 진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내혈관 질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예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게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3개월 정도는 뭐 그냥 좀 조절이 안 돼도 뭐 좀 감수를 하자라는 건데 3개월 넘어가게 되면은 무증상 장기 손상이나 이 심내혈관 질환이 계속 이제 장기를 조금씩 부술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으로 넘어가서 치료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물론 생활요법은 계속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뭔가 생활요법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고혈압의 약물 치료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뭐 약 안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한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미국 게 아니에요. 미국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겁니다. 만약에 미국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약 써야 돼요. 거의 뭐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먼저, 위험 인자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개수에 따라서 10년 동안 심내혈관 질환이 생길 그런 퍼센티지가 달라지니까 이걸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이 계속 가면 뭐가 발생하냐면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는데 이거 가기 전에 증상은 없는데 장기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설명드렸죠.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위험한 건데 벌써 세 번째가 되잖아요. 하나도 위험 인자 없어도 세 번째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라는 게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잘 정립이 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약을 써야 되는 분들은 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그것은 삶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불편함을 초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고혈압 있으신 분들, 꼭 약물 치료 해야 되는 분들은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생활요법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